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지구를 무려 3바퀴를 도는 길이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한 곳만 막혀도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심장이나 뇌의 경우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한다면 바로 심장에서 다리로 향하는 이 하지동맥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하지동맥이 병들어 생기는 질환, 만성동맥 폐색 질환에 대해서 전주대자연병원 혈관센터 소병준 센터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며 서서히 약해지는 혈관. 특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다리로 향하는 혈관은 막히거나 약해지기가 쉬워 갖가지 질환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당뇨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만성 동맥 폐색 질환에 대해 혈관외과 전문의 소병준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용어가 상당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만성 동맥 폐색 질환. 어떤 질환인지 좀 쉽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맥벽은 일단 내막, 중막, 외막 3개의 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혈류와 직접 접하는 내막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손상 원인은 박동성 혈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혈액은 120에 80 정도 혈압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네. 혈관 내막 세포는 이러한 압력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상황은 혈관계가 곱게 뻗는 직선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구부러지는 것도 있고 가지를 내서 분지내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굽어지는 곳이나 분지되는 데에서는 혈액에 의해서 상당한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네. 어떤 원인이든 혈관 내막에 손상이 일어나면 여러 세포와 다양한 물질들이 참여하는 복구 과정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위험 인자가 같이 하면은 복구 과정에서 심한 동맥경화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죽상경화의 죽상이란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죽상이란 말은 걸쭉한 죽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에서 내막 안쪽에 죽처럼 보이는 덩어리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덩어리를 죽종 또는 죽상경화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종은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갖다가 좁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혈관이 좁아지면서 폐쇄되어 혈액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성 동맥 폐색 질환. 그렇다면은 어떻게 급성도 있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만성 질환의 죽종이 커지는 것은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죽종이 커지면서 혈관 내강이 좁아지면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좋아진 정도하고 부행 혈류들이 이제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부행 혈류하고 관계해서 단계별 증상이 결정되는 반면 급성 동맥 폐색증은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종괴가 종괴가 이렇게 그 혈류를 타고 가다가 부행 혈류가 없는 그 정상적인 혈관을 막게 되면은 갑자기 허혈 증상이 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심한 허혈 증상이 되고 이런 환자들에서의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지 절단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허혈 증상이라고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허혈 증상이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혈관이 좋아지면서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산소 공급이 장애가 일어나게 되죠. 산소가 모자라면 일어나는 통증을 갖다가 우리가 허혈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허혈 증상은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직경이 50%까지 감소되었을 때, 단면적이 75%까지 감소됐을 때 허혈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허혈 증상으로는 간헐적 파행증, 휴식 통증,
궤양, 괴사 등이 있는데 그 초기 증상으로선 간헐적 파행증이 있겠습니다. 참 오늘은 용어들이 어렵네요. 또 간헐적 파행증이라는 것이 단계별 증상의 어떤 한 가지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헐적 파행증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헐적 파행증이라는 지속적인 거에 조금 대비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파행이라는 것은 걸음걸이가 깨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절룩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걷다가 통증 때문에 절룩거리게 되고 결국 쉬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300m 정도 걷다가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지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갖다 경험하게 되는데 네. 특히 또래 그 친구들과 길을 빨리 걷다가 다리 장단지가 아파서 쉬어가야 되고 뒤처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고 산행이나 조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정확한 원인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활에 굉장히 제약을 받으면서 10여 년 이상을 하다가 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만성 혈관 폐색 질환 보행 장애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걸으면 통증이 생기고 쉬면 또 바로 좋아지고 그래요. 또 통증이 발생되는 부위가 일정한 부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신경 증상에 있어서는 그 통증이 발생 부위가 허벅지에 생겼다가 무릎에 생겼다, 장단지에 생겼다 이러는데 이것은 혈관이 막힌 부위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 거리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 한 번 걸을 수 있는 거였다 우리가 파행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심하게 막힐수록 파행거리가 짧아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막힌 혈관에 따라서 내장골 동맥이 막히면은 엉치가 아프고 그다음에 대퇴동맥, 허벅지에 있는 동맥이 막히면 종아리가 아프고 종아리에 있는 동맥이 막히면 발이 아픈 현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증상 중에 엉치나 다리가 좀 아프고 당기고 그런데 뭐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시 바로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 닥터 MBC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척추관 협착증 혹은 뭐 디스크 이런 증상에도 많이 언급이 되는 증상들이거든요. 혹시 뭐 다른 증상들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을까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에는 아주 유사한 간헐적 파행증 증상이 있습니다. 네. 진짜 전문가들도 이런 증상을 구별해내는 게 어려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질환이 공교롭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는 간헐적 파행증이 있을 때 혈관 질환을 무시하고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만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혈관 폐색 질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네. 쉴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 걷기 시작해서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통증이 생기고 또 쉬면 다시 걸을 수 있고 통증이 발생되는 부위도 일정하게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에서 다른 점은 일정한 거리가 아닌 다양한 거리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서 있는 상태에서만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야 된다 할지 네. 아니면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혈관 질환에서는 또 통증 소실 시간도 5분 이내에 좋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30여 분을 갖다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신경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이 2차 이런 그 변성들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포함한 하지 전체가 감각 이상이 있다 할지 네. 저림 증상이 있다 할지 신경통이 있다 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혈관 폐색 질환에서도
신경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질환을 구별하기 위해서 혈류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척추관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왜 이렇게 다리 쪽에만 집중돼서 나타나는 건가요? 우선 혈관 폐색 질환은 하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상지하고 하지에 비교했을 때 한 90% 이상은 하지에 있고 당연히 하지 불편한 감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체 중에서 그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산소나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관이 허벅지하고 종아리 근육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에 하지 혈관에 문제가 있다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고 허혈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왔을 때 다리가 아프다고 오십니다. 그런데 말씀 병력을 잘 들어보면 이 간헐적 파행증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휴식통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폐색은 단계별로 이제 증상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더 이제 폐색이 진행되면 휴식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휴식 상태조차도 견딜 수 없는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휴식 통증 초기에는 자다가 깨서 이렇게 서성거리거나 침상 밑으로 다리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은 다리 쪽으로 피가 쏠리게 해가지고 통증을 좀 더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보다 심한 상태에 이르려면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태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네. 사지 절단의 위험이 높으므로 혈관 전문의에게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다리에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좀 피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혈관 폐색이 더 진행되면 3단계 증상으로 피부 궤양이나 괴사가 일어납니다. 허혈 현상이 심해지면 피부에 생기는 사소한 상처들조차 나지 않고 궤양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톱을 깎다가 생기는 사소한 상처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궤양의 특징은 다른 궤양하고 달라서 굉장히 허혈성 통증을 갖다 동반하고 또 혈관 폐색이 있는지 모르고 상처가 안 난다고 발톱을 뽑다 보면 큰 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나 발 쪽에 상처가 있을 때 네. 열심히 치료해도 6주 이상 치료했는데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혈관 질환을 갖다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궤양이나 괴사가 있는 부위에 혈류를 갖다가 개선시키지 않고 절단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초기에 작은 절단 상처도 낫지 않고 2차, 3차 아주 심한 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들은 꼭 한번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자기 진단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어디가 특별히 불편하지도 않은데 다리 통증으로 보행 장애가 있다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겠죠. 삶의 재미가 반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휴식 통증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혼탁해져 있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혈액 전문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만성 동맥 폐색 질환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치료의 1차적인 조치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이겠습니다. 금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혈관 폐색 질환이 발생 확률이 20배 정도가 아유, 높다고 그래요?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와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또 환자들에게서는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금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음식을 주의하고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연을 하지 않고는 환자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 패치나 금연 교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요령일 것 같습니다. 다음엔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적절한 식이요법이 체중 조절에 아주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예방과 치료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이 혈관 질환의 기본적인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빼놓을 수 없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흡연이나 체중 조절 같은 것들은 이제 수긍이 가는데 사실 이제 파행증이라는 것은 걷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이 이게 가능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혈관 질환에 의한 간헐적 파행증은 특징이요, 쉬고 있을 때는 통증이었고 또 어느 정도는 통증이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운동 요령은 통증이 발생할 때까지 빠르게 걷다가 쉬어서 회복이 되면 또 다시 빠르게 걷고 걷다 쉬다를 반복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를 갖다가 하면은 아주 이게 파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명 자체가 혈관 폐색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혈관을 좀 넓혀주는 수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방법은 없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혈관은 30 내지 40%까지 줄어들면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초기 증상으로서 그 보행장애 정도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 약물요법이나 보존적인 요법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혈관 폐색 정도가 50%를 넘어서서 심한 간헐적 파행증이랄지 휴식 통증이랄지 궤양이랄지 괴사 같은 것이 있으면 적극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적극 치료 방법으로서는 혈관의 치료법이나 수술이 필요한데요. 혈관의 치료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피적 혈관 성형술이 대표적인데요. 혈관을 주사침으로 천자를 해서 조영제를 써서 혈관을 조영한 다음에 혈관의 병소를 확인한 다음에 유도철사를 넣고 또 풍선이나 스텐트를 갖다가 설치함으로써 막힌 부위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데 수술요법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또 안전하고 회복기간도 굉장히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방법도 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혈관내 치료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요법을 하는데 혈관이 막힌 상방에서 혈관을 막힌 하방 부위와 연결하는 부행 혈관을 갖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막힌 하방 부위로 피를 가게 하는 것이 이제 수술 방법인데 이 수술 방법은 좀 적용 범위가 커요. 그리고 조금은 그 개통률이 좋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은 전신적인 마취를 해야 된다 할지 회복기간이 길다는 것도 부담이 있습니다. 요즘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혈관 내 치료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좌측 장골동맥이 완전 폐색돼 가지고 혈관 성형술을 실시하고 스텐트를 넣었던 케이스입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도 우측 장골동맥이 완전 막혀가지고 그 혈관 성형술과 스텐트를 넣었던 케이스고요.
이번 세 번째 케이스는 족배 동맥이 막혀가지고 그 발가락에 궤양이 있었던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도 아주 훌륭하게 그 혈관 성형술로 치료한 예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뇌혈관이나 심혈관보다는 상대적으로 급성도와 위험도가 좀 낮아서 관심과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지혈관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네. 팔다리 절단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혈관 폐색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을 다루는 혈관 의사 전문의한테 가셔서 진료를 하시면 행복한 삶을 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외과 전문의 소병준 센터장과 함께 만성동맥 폐색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여름 유난히 긴 장마에 곳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장마철에는 이 침수된 채소를 통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끓이고 익혀 먹으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식중독 역시 바르게 손 씻기를 통해서 7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